이어서 우리 박종무 평화생명동물병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지금 저기 생명윤리학 박사로 계시고요. 두 번째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종무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축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공동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2018년 IPCC에서 2040년 전후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호주 기후보건센터에서는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세계 전역에서 올 한 해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기후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500년 만에 발생한 폭우, 그래서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가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점 몇 도 올랐는데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2도, 3도 올라가면 그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를 이야기한 거는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 온실가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영역 중에서 축산, 단일 분야에서 지금 18% 정도, 이것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세계 FAO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를 적게 잡은 거고, 18%에서 20% 정도가 축산 영역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크게 보면 장내 발효로 39%, 그리고 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 45%, 그리고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0% 정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축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은 간추동물, 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축산 부문 주요 온실가스를 보면 먼저 메탄이 장내 발효,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28배의 어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발효와 이제 분뇨 저장 그런 과정에서 또 무기 필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지구 온난화에 265배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그게 축산 영역에서 주된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후 온난화에 끼치는 축산이 기후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축산물 소비량과 사육 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 가축별로 온실가스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젖소의 메탄, 그리고 분뇨로 인한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는 소, 돼지, 닭에서 각각 이만큼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 발생 요인과 좀 전에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2018년 축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9.400만 톤, 그게 장내 발효에서 4.500만 톤, 그리고 가축 분뇨에서 4.900만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축 사육 주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보면
저감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단 장내 발효로 인해서 4.5여만 톤이 발생하니까 화학적 첨가제, 생균제, 식물 추출제, 메탄 저감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장내 발효 줄이고, 그리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저장 온도, 저장 시간 조절하고, 그 행위적 분해 향상하고, 그리고 탭이나 슬러리, 수분 감소, 그리고 산성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축 분뇨 처리를 하게 되면 축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연구 단체나 그런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입니다. 얼마 전에 2021년 IPCC 6차 보고서에서 인류가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때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80년 경우에는 1에서 1.8도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쓸 거 다 쓰고 하는 경우 시나리오 5에 의하면 산업화되기 4도 정도의 기후가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시적으로 폭염, 한파, 홍수 이런 상태가 가속화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장내 발효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가축 분뇨를 줄이는 이런 몇 가지 기술만으로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더 크게는 생태계 위기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태가 가게 되는 데는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재화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특성에 불을 지른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리츠 하버라는 이제 과학자가 세계대전 당시에 폭탄의 원료인 암모늄 화합물이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거가 막히니까 연구를 해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하버 보수 공법을 발명을 합니다. 이거로 이제 이 과학자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화합물이 전쟁 중에는 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장에 쌓여지는 저 암모늄 화합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서 그 암모늄 화합물로 비료를 만듭니다. 그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농업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재배해서 곡식은 먹고 나머지는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계속 순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업 생산량은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더 많은 작물을 심고 재배량이 증가하고 곡물은 더 하락하게 되고, 결국 많은 농가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농가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경우 농부들은 살 구매를 저하되고 곡물은 쌓여가고, 결국 이게 농업공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부들의 수는 시간이 가면서 파산으로 해서 줄어드는 반면 곡물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어떤 농업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외국에 떠넘깁니다. 그냥 무상 원조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PL 480%를 제시하고,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제3세계에 심각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한편 미국에서 쌓여가는 그 옥수수와 대두,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이걸 가축에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된 옥수수와 대두는 새로운 시장을 차지했고, 그 새로운 시장이 가축이었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이게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 이게 공장식 축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그냥 농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순환하는 그 정도의 가축만 키우게 됐는데 이 공정식산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격히 축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키우던 방식의 농가들은 다 파산을 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1955년 체결된 PL 485에서 밀, 너나 쌀, 옥수수 이런 농산물이 저가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저가를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두환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계속 이어서 물가 안정 목록으로 정당한 생산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농산물은 계속 수입 개방되고 그러면서 결국 농부들은 벼농사나 그런 거로 생존할 수 없는 시장가격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황금성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돈 되는 작물에 물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고추 가격, 마늘, 양파 그런 거에 파동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농부들은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1960년대에 70%에 달하던 농업인 비율이 가장 최근에 2019년에는 4.4%로 완전히 농업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농부들은 뭔가 돈벌이가 필요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농업의 수입원으로서 투정작물 그리고 축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를 갖다가 박물관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도 생산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현재 축사는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육돈, 경영비 보면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60% 가까이 사료비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가축비 그리고 이제 사육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염병, 질병을 비롯한 그리고 강가상박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제압을 하면 사실 축산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참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곳에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이런 공장식 축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드러나는 문제는 먼저 우리는 인류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너무나 인간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인구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지는 않습니다. 웰서스의 인구를 보면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자연에서 어떠한 생물종도 이렇게 지금 인류와 같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각 생물체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태적 지위 속에서 먹거리 그리고 어떤 서식지 그런 것 그리고 또 천적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학 아까 질소를 개발하고 비료를 생산하고 그 곡물로 인해서 또 축산물을 더 사육하게 되고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인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이나 정부나 그런 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78억인데 앞으로 2050년 되면 100억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식량을 어떻게 더 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050년대 100억이 됐을 때 이 미래 세대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세대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웬델거리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에 대한 추정치를 현 농업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농업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 농업 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을 정당화하는 구실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지금이 인류세냐 아니면 자본세냐를 가져서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난 지 지금 몇만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자리를 잡은 이후 거의 100년, 200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자본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끝없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그 끝없는 생산을 위해서 자연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바다의 생물도 그렇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자연을 돌보지 않고 땅을 돌보지 않고 계속 착취하는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자본을 가진 데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체된 농업입니다. 과거 1960년대 70%에 달하던 농민들이 지금 4.3%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한국판 인플루저거든요. 이게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농민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지금 국내 곡물 작업률을 보면 꾸준히 저하돼서 곡물 작업률은 21%, 그리고 식량 작업률은 45%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나 이런 거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든지 외국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 사태를 겪은 것처럼 어떠한 문제로 외국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곡물, 그리고 식량 작업률을 10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특히 그 농사라는 것은 좀 전에 외국에서 옥수수나 대두 그 갖다가 이제 재배하는 큰 땅을 착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땅을 돌보는 방식, 흔히 얘기하는 소농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어떤 저자의 밀브레스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둘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농업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의 축산은 지금 쌀 80%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옥수수들, 그거를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 처분할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료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축산업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료 원료의 95%가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사료값이 계속 폭등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농부들이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들, 사료 원료가 되는 곡물은 보면 발행농으로 지어진데 비료, 그리고 영농장비, 제초제 살충제, 그리고 급수시설, 또 유통시설, 이 모든 것들이 다 석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보면 1에이커에 발행농을 하기 위해서는 302리터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석유가 들어가는 관행농작물, 이거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농법이고, 따라서 이걸 수입해서 사육하는 축사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땅을 돌보지 않고 농약이나 기계 또 착취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막화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또 고갈된 땅을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것에 계속 축산을 하기 위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장 축사는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축들 보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 자체에서도 많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GMO 옥수수를 먹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료를 먹이니까 이게 옥수수나 대두가 식물이니까 소가 초식동물이니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는 애초에 곡물을 먹고 살도록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풀을 먹고서 서서히 대세균질에서 서서히 흡수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에게 옥수수와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위에서 과다하게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산이 몸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보시면 한 3년 만에 도축된 소의 단이 한 10% 정도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로 배양이 진행됐다고. 그럼 10%가 먹을 수 없을 정도고, 나머지도 다양한 어떤 건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 곡물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호주산 이제 방어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마블링된 그런 소고기입니다. 소의 근육에는 정상적으로 절대 지방이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곡물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지방이 침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등급이 한 12% 정도의 지방률을 함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곡물 위주로 먹이다 보니까 거의 19% 가까이 침착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고기거든요. 이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 다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근데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등급을, 플러스 2 등급을 매김으로 인해서 많은 농부들이 보면 풀을 먹여서 사육하고 싶은데 이 등급 때문에 이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가져먹기식으로 비싼 사료를 먹여서 사육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소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이 높은 것, 이 고기가 소한테만 건강에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고기를 먹는 사람의 몸에도 지방이 침착되고, 그로 인해서 암이나 고혈압이나 그런 것과 연관된 연구 논문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에게 곡물을 먹이면서 소의 건강, 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그것을 먹는 인간 또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 여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GMO거든요. 흔히 얘기하듯이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GMO 옥수수, GMO 대두를 먹인 소는 GMO 소, GMO 가축이거든요. 그걸 먹은 사람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소들의 문제가 그렇고, 또 병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빨리 성장하도록 육종을 하고, 그리고 사료 또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사료를 먹여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g씩 애들이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일이면 500g, 20일이면 1kg, 30일 되면 1.5kg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체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닭들이 한 30일 정도 되면 심장병이나 돌연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평균적으로 한 32일 만에 닭들을 도축해서 판매를 합니다. 30일 된 이건 병아리죠. 이건 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일 된 병아리를 우리는 치킨이라고 먹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이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축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최소한
어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풀을 뜯어먹거나 그런 식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많이 먹는 것, 그거 줄여야 되고, 그리고 채식으로 먹거리를 변환해 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어떤 선택,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또 소비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소비할 것인가는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이런 것을 더 생각하고 또 동물의 고통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또 무엇을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사람한테 어떻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 또 교육, 초등학교 교육 그리고 종교계나 그런 각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적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거의 먹방입니다. 다 이제 먹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좀 사람들한테 하여금 맛있게 먹고 맛있는 가게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를 찾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구에 맞는 이런 음식 문화를 갖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요.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좀 휴식을 좀 하고요. 짧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